여기에다가 일본과 한국이라는 그 좀 황인종 국가들이지만 일종의 좀 명예회원으로서 이 서양 클럽에 출입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서양이라는 새로운 자기 규정은 또 상당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처음에야 당연히 어떤 백인종의 피부색이라든가 혹은 이제 예수님 믿는 종교 이걸 표지로 삼아갖고 좀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고 자기 정체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제 이거 이래의 또 지적 전통, 정치적 전통이 1960년대 이후에 한층 또 좀 심화가 됩니다. 이제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좀 거치게 요약을 하면 그런데 그게 한층 더 근대화가 성숙한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진 1960년대 60년대 이후. 네, 좀 뭐 멀리 보면 1945년부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저는 60년대라고 그냥 할게요. 근데 6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양 문명이 세속적인 자유주의와 또 민주주의 그걸 자기의 코어로 삼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어떤 종교나 인종 정체성이 강했던 거에 비해서 어떤 자유, 인권 이런 걸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층 더 그러니까 심화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1945년 이게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에 예. 자유주의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심화하면서 심화해서. 자기의 어떤 그 핵심 정체성을 네. 자유, 인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 조금 바뀐 거죠. 네네. 어쨌든 근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도 사실은 좀 상이한 인형 체계예요. 이것까지 다 설명을 지금 드릴 수가 없긴 한데 네. 어쨌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결합된 이름을 좀 쓰고 있고 네. 또 서양인들도 어느 정도는 둘을 당연한 것처럼 결합을 시켜왔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정신적인 차원과 제도적인 차원 둘 다 의미했어요. 가끔 이제 비서양 세계에서는 제도적인 거, 선거만 있으면 뭐 민주주의자에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습니다만 그건 좀 잘못이에요. 그런데 또 그거하고 별개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또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도 좀 일종의 오류를 좀 나올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또 그 오류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든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유주의는 사실 어떤 권리 보장이라든지 네. 좀 시민 기본권 이런 거를 좀 핵심에 두는 거고 네. 특히 이제 뭐 집회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뭐 이런 소위 civil liberties라고 하는 시민권을 중심에 두는 건데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방향은 좀 달라요. 그거는 개개인의 어떤 참여 이런 걸 중심으로 두는 거지 권리 차원은 조금 이제 좀 덜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자유주의는 어떤 개개인의 권리에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자유주의 입장을 좀 더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개인이 그냥 완전히 다 서로 완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건데 민주주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인들이 뭉쳐서 연대를 해야만 작동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일정한 긴장을 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너무 길게 설명을 지금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아무튼요, 그런데 그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들은 이 1945년 이후 혹은 1960년대 이후에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흐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소수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정치나 혹은 페미니즘, 동성애자 권리운동, 트랜스젠더 권리운동 이런 것 같은 젠더 정치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좀 일단은 강했죠. 그런데 이런 또 정체성 운동들은 한편으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 보호 아래에서 성장을 해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한우파 쪽에서는 주장을 좀 더 나와가지고 이제 영어로 woke라고 많이 하죠. 네. 깨어있는 뭐 이런 말이지만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그 정체성 정치하는 자신들이 썼는 표현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반대편에서 주로 이제 그쪽을 욕할 때 woke라고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그런 표현으로 바뀐 건데 선생님 그럼 여기서 잠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대한우파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이제 기존 우파하고 좀 구별된다 해서 자기가 먼저 전통적인 우파와 대비되는 우리는 약간 좀 신진 세력이다. 대한 세력이다. 대한 세력이다. 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나온 게 alternative right 혹은 줄여서 art right인데요. 기성 우파가 좀 시장 경제나 이런 쪽을 강조하는 게 많은데 대한 우파는 그것보다 좀 문화적인 거 그리고 좀 노동계급 중심성 그리고 큰 정부론
이런 쪽으로 대한우파는 많이 또 기울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약간 고립주의적인 시각.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주의와 글로벌주의 이런 거에 둘 다 거리를 좀 강하게 두는 게 대한우파라고 할 수 문화적으로 있는데 약간 보수주의 그렇습니다. 성향을 띄우고. 그런데 대한우파는 여기서 더 나와가지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와 세속주의의 필연적인 결말이 어찌 보면은 워크나 PC 아니냐. 아까 말했었던 인종적 그리고 페미니즘, 뭐 예. 동성애 권리운동 이런 예. 것들의 극단적인 어떤 형태가 예,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결말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보는 거죠. 음, 대한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씩은 그런 음. 주장에 동조하는 거고 네, 이제 반동주의를 정말 대놓고 하는 거냐 아니냐 그 차이 정도는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더 멀리 나가면은 진짜로 군주정 부활시키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문화적 보수주의가 이제 반동주의로 흐르게 네. 되는 거죠. 그럴 네. 수도 있는 건데 음, 그래서 아주 멀리 간 관점은 근대화 자체가 이 모든 것의 원흉이야 이런 주장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이제 연상이 되는 게 아까 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좀 친연성 이런 모드가 생겼는지 그 맥락이 지금 좀 보이네요. 아, 네. 러시아가 서구 세계의 근대화된 모습에서 타락상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 이분들도 그러면 지금 네. 자유주의의 세속적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문명이 타락을 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묘한 공제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친연성의 무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서양 대한우파가 그래서 대부분 다 친러적. 그게 이제 문화적인 친연성도 무시를 못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유럽, 영국, 캐나다, 호주 여기가 미국보다도 더 세속적인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미국은 선진국 치고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 이 대한우파도 미국이 그나마 그 그리스도교가 살아있는 곳이고 미국도 물론 많이 타락했지만 미국 제외한 나머지 서양권은 더 타락했어요.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건가요? 네. 이미 여기에서 이제 서양이라는 공통 정체성이 깨져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팩터는요. 네네.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의 기존 서양 개념과 어떤 거리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히스패닉은 이제 중남미에서 살다가 미국 오신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고향 자체도 유럽이 아닌 거고. 네. 그리고 물론 자기들의 어떤 먼 조상은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먼 옛날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원주민이나 뭐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또 혈통이 많이 섞이기도 섞였고 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은 그냥 아메리카 대륙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념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물론 이제 중남미에서도 좀 이제 상류 계급이거나 얼굴이 하얗거나 할수록 자기들도 어쨌든 법 같은 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법 받아서 쓰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은 대부분 그것보다는 좀 더 가난한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자신들에게 익숙한 거는 서양 개념이 아니라 미국, 유럽의 대서양 연대 이런 거 우리 뭐 중남미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그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의 문명 아니겠니? 세계관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태여 저 세계하고 우리 세계 예,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저 세계에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고립주의가. 이제 히스패닉이 또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들이고요. 또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좀 권위주의적인 세를 또 알게 모르게 미국으로 가져오기도 좀 내재되어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꼭 이제 의식하지 않더라도 네. 라틴 아메리카가 아무래도 뭐 르네상스 인문주의나 계몽주의의 영향을 그렇게 받은 지역이냐 좀 굉장히 애석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일단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체제가 신분간 서열을 또 굉장히 중시했던 체제고요. 인종하고도 좀 서열이 관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라틴 아메리카 사회는 여전히 지주들이 모든 걸 장악한 사회예요. 지주 소장 문제. 그렇습니다. 네. 거긴
농지 개혁도 안 된 사회라는 거예요. 이 소작농들 그리고 이제 노예제는 19세기 말까지 있었어요 남미에. 겨우 이제 1888년 뭐 1890년 이렇게 겨우 폐지가 됐는데 어쨌든 소작농들은 아직까지도 있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가혹하게 착취도 당했죠. 네네. 상공업자의 성장도 뭐 억제됐던 사회고 그리고 또 본국 이 라틴 아메리카 지배했던 스페인,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도 가장 좀 신정 국가에 가까운 가톨릭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회 분위기도 자유주의나 어떤 세속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 보니 히스패닉계 미국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륙의 백인계 고립주의자들 못지않게 세계관이 아메리카 내륙 내부를 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그렇죠. 예. 멀리 이제 유라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래도 자신과 또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에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 히스패닉 사람들은 뭐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뭐 있는 것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네. 1945년 체제를 만들면서 유럽과 함께 해본 그런 역사적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대감을 느끼기 어렵고요. 그 외에 뭐 흑인들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그렇게 쉽사리 유럽에 대해 연대감을 느낄 만한 분들이 또 아니시죠. 아, 그렇네. 근데 선생님 이제 듣다 보니까 좀 그런 걱정이 드는 게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미국 없는 세계가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미국을 백으로 믿고 있었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미국을 계속해서 믿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정말 야 우리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네. 경찰 노릇 안 해주겠다 이렇게 네. 대놓고 선포를 하면은 우리와 미국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정립을 해나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네. 그런데 미국이 마냥 트럼프와 그 지층이 원하는 대로만 갈 것이냐 이거를 일단은 좀 따져보기 해야 됩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 임기 시작하면서는 하도 좌충우돌을 좀 해가지고 예. 당선된 지 이제 겨우 1년 정도인데 지지율이 한 40%대 초중반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죠. 한국에선 물론 그 정도 지지율이면 선방을 하는 건데 네. 미국에서는 아니에요. 네. 중간 선거가 당장 공화당이 이길지 조금 불확실해졌다.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됐네. 예, 지금도 사실 겨우 몇 석 정도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셈이고 예, 상원이 그나마 좀 공화당이 이번에는 뒤집었죠. 그런데 상원도 좀 어찌 될지 좀 모르겠다. 지금은 좀 중론이 그렇습니다. 아직 1년 정도 물론 선거판은 남아있으니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이 좀 뭐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좀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네. 예, 안 그러면은 그 이제 웬만해선 벤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중이긴 한데 지금 미국 민주당이 상태가 좋으냐면 그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반사 이익도 그렇게까지 찾아먹지 못한 것 같다. 또 이걸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시작한 이념대로 이게 결국은 미국의 한동안의 대세가 될 것이고 자리가 잡힐 것이다. 그 예상도 충분히 저희가 생각은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작년 11월 대선에서 경합주 7개 주라고 불리던 데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결정적으로 트럼프를 또 밀었기 때문에 그 7개 주 전체가 다 트럼프가 차지했죠. 작년에. 네. 그래서 또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그 7개 주들이 미국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은 이번에는 트럼프였구나. 그 경합주 7곳이 어디였죠? 조금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노스캐롤라이나 주라는 곳이 네네네. 그리고 이 주보다 더 중요하고 유명한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러스트벨트 세 곳이 3대장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거기가 러스트벨트 3대장이고요. 네. 그 외에는 주로 이제 선벨트라고 불리는 남부와 남서부 지역인데 네네.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조지아. 조지아까지. 예. 네. 조지아가 아주 옛날에는 그냥 전통적인 남부주였는데 좀 언젠가부터 아틀란타 중심으로 도시화도 많이 되고 산업이 많이 일어나면서 북부 사람들도 이주해 오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이주해 오고 그래서 지금은 반반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예. 평균적으로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바로미터 지역이 바로 요 7곳이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7주가
전부 트럼프색으로 가고 자기들 안 찍어주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와 주류 의원들은 계속 집토끼 결집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집토끼라 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인종적 어떤 아니면 페미니즘적 네. 동성애적 정체성을 강하게 이제 얘기하는 어떤 급진적인 네, 맞죠. 사실 그런 분들이 집토끼고 이제 뉴욕 대부분 보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거 사시는 분들 좀 중산층이네요. 잘 사는 분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좀 괴짜 같은 얘기나 극단적인 얘기들 그런 것만 계속 내보내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방송에 잡히고 팟캐스트에 잡히고 유튜브에 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 극단적인 그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면 약간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특히 어떤 뭐 탈의실이나 샤워장이나 목욕탕 같이 쓰는 문제는 민감해할 수 있거든요. 네, 화장실 문제. 분들이. 예, 화장실은 그나마 개인 칸으로 해갖고 그냥 1인용 화장실을 여러 개 만든다거나 네네네. 또 이제 성중립 화장실을 아예 따로 만들어갖고 해결을 하거나 그렇게라도 가능한데 네. 이 다른 시설들은 또 화장실처럼 그렇게 1인 칸으로 만들기도 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특히 과목을 정말 뭐 이제 원래 성별 과목으로 넣을 것이냐 네. 자기가 성저만 한 과목으로 갈 것이냐 그거 어디 배치하느냐 놓고도 말이 좀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운동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조금 성별에 대한 개념을 좀 일반적인 그거하고 달리하기 위해서 없애려고 좀 네. 하는 쪽이죠. 네. 네, 조금 말하면 복잡한 논리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수술을 안 받았더라도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다 좀 이런 주장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남성으로서 있는데 네.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은 나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여자 그러니까 여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분가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주장이 멀리 갔다고 생각해서 사자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만큼은 좀 무리라고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좀 정치나 언론이나 이런 공론에서는 그런 주장이 또 과대표가 되고 또 이상하게 그거를 또 좀 쉴드를 쳐주지 않으면은 약간 진영을 배신한다 좀 또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좀 그렇게 되는 게 좀 그런 어떤 진짜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되면서 과대표집이 되면서 네. 완전히 미국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됐다. 네. 하나만 또 좀 더 지적을 하면요. 네. 이 미국 민주당이 백인이 아닌 소수민족들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아젠다를 내요. 그런데 정작 이번에 트럼프가 그토록 이제 결정적으로 당선이 된 데에는 네. 이 소수민족, 특히 히스패닉 사람들의 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호.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히스패닉 중에서도 좀 저학력 노동자에 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히스패닉 분들이 네. 많이 좀 뭐 나름대로 보수가 되었다. 음.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가톨릭 신자가 많으니까 낙태 이슈라든가 그런 영향도 좀 있긴 한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1기 때 트럼프 때는 주로 백인 노동자가 먹고 사는 문제 위주로 조금 트럼프를 밀었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히스패닉 노동자들도 좀 백인 노동자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먹고 사는 문제. 예, 네.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도움을 못 준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동자는 인종적 측면만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하루하루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하는 문제 그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성별 그 문제에 있어서 화장실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 문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예, 짜증이 나겠네요. 그런 만하죠. 정말 이제 자기랑 너무 멀리 있는 그 얘기를 좀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하거든요. 네. 그게 좀 너무 안 와닿는 얘기를 계속.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집세 내야 되는데 월세 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상한 이념 논쟁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짜증나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 있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고 하는 리쇼어링. 선명하네. 네, 이거가 정말로 실현이 된다고 치면요. 미국 내에 사는 이제 히스패닉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학력 노동자층들이고 네. 대부분 다 이제 1차 산업 제조업 쪽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선명한
정치 경제적 구호로 들릴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를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조업 일자리 문제 하나를 넘어가지고 음.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인종과 관계없이 뭐 미국 노동자들을 다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인종이 뭐가 됐든 피해갈 수 없는 문제고. 음. 자, 그래서요. 트럼프를 또 이 사람들이 찍은 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좀 해결해봐라. 이렇게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세 정책도 그렇고 음. 여러 가지가 꼼꼼하고 꼼꼼하게 검토나 계산을 하고 좀 진행됐다기보다는 무작정 좀 질러버리는 느낌이 좀 강한 거예요. 도박수처럼. 예. 네. 마치 이제 자기가 트럼프가 아직도 옛날에 본 TV쇼 호스트 하는 것 마냥 빈스 맥면 회장처럼 WWE 할 때처럼. 네. 그게 WWE 이전에 그 80년대, 90년대도 아, 이제 유명했거든요. You're fired 해가지고. 어프렌티스인데 네. 예. 그때도 조금 TV 셀레브리티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극적인 효과 이런 것만 좀 노리는 듯 도대체 뭐 일관성 있는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전략이 있는 건지 이거를 모르겠고 심지어 이제 세계 상황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데 그렇죠. 뭐 그것도 러시아 조금만 노력하면 구슬려 볼 수 있겠지 이 정도로만 계산을 한 거고 그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 대해서도 트럼프 내가 주도권 다 줄 수 있어 이스라엘이고 아랍이고 이란이고 다 내 말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을 오히려 지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형국이 됐죠. 네. 이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또 미국 내 제조업들 살리겠다면서 국내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단속도 또 빡세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지지층의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문제긴 불법 합니다만. 이민자들. 예.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일단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다 잡아넣는 건 물리적으로 좀 네. 어렵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 또 지난 몇십 년 동안 또 미국이 불법 체류자를 어떨 때는 암암리에 그냥 용인을 하고 어떨 때는 꽤 공공연하게 또 용인을 하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한 번 불법 체류자 1,500만 명 정도 대사면한 적이 있어요. 1,500만 명가량을. 예. 거의 한 나라 수준인데요, 그 정도는? 그렇죠. 네. 그런 대사면을 심지어 공화당 대통령도 하고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미국의 생산 활동이 현실적으로 안 굴러간다. 네. 그래서 반발이 당연히 지지층이나 여론한테 있는데 그런데 불법 체류자의 일부도 아니고 이들의 대다수가 미국에서 한순간에 쫓겨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인력 공백도 사실 그렇죠. 엄청날 겁니다. 아무리 이 러스트벨트 아까 말씀하셨던 저항력 노동자들을 거기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예. 산업 자체가 이제 굴러가지 않아요. 계속 빵꾸가 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불법 체류자를 은근히 많이 쓰고. 그냥 이제 좀 낮은 단계의 서비스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호텔 그렇죠, 그렇죠. 청소하는 분들이라든가 거기도 이제 많아서 음. 그런 건 이제 특히 네바다 같은 아까 경합주에 들어가서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영향권이고 그래요. 그리고 조지아가 경합주인데 최근에 또 이제 조지아 그 현대차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 그 사태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네. 조지아주가 그렇네. 거기가 이제 한국 기업이 특히 공장 많이 세우고 그러면서 미국의 리쇼링에 또 한 몫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 물론 저는 그 문제 자체는 한국 기업이 그래도 잘못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자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게 맞죠. 어렵긴 어렵지만. 네. 근데 좀 거기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도 이게 중소기업도 아니고 또 대기업이잖아요. 세계적인.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직원들 비자는 제대로 취지에 맞게 받아주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그냥 너무 믿고 할법 내지 편법을 쓴 게 아닌가. 물론 사실은 불법이죠. 그렇게 하는 거. 왜냐? 관광객으로 있을 거라고 ESTA에 신고하고 미국 들어갔는데 정작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취지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편법이죠. 우리나라에서 당장 뭐 그런 일을 어떤 외국 기업이 했다, 외국인들한테. 그러면 우리나라 여론도 난리 날 거야. 그렇죠. 거꾸로 생각만 해보면 그것도 미국 애들 입장도 이해는 가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전문직 비자나 대기업 상용직 비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게 조금 빡세기는 해요. 그건 물론 개선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우리나라도 좀 너무 기존의 관행에 젖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살짝 얘기가 돌아왔습니다만
미국이 완전히 트럼프 세계관대로 고립주의나 그리스도교 중심 사회로 갈 것인가? 이게 내년 11월 중간선거, 그리고 2028년 11월에 대선, 거기에서 공화당이 이제 이길 것인가에 또 달려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네. 기존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하면서 네. 자유우방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서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 속에서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었던 그 미국이 아니라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고 있는 약간은 고립주의적이면서 예, 약간은 그리고 러시아와의 어떤 그 친밀성을 갖고 있는 문화적 보수성을 띠고 있는 미국으로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요 기로가 방금 말씀하셨던 내년 총선, 중간선거 네, 그리고 또 언제였죠? 2028년 네. 대통령 선거 대선. 요때 이제 판가를 날 것이다. 네. 어. 그때도 공화당이 또 이기면 이제는 정말 대세로 자리 잡고 그, 한 번 대세로 자리 잡으면 한 2, 30년 가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이제 미국 없는 세계를 네,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지금 다 해놓고서 그 시대를 맞아들여야 된다. 이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아, 예, 그렇겠습니다. 네. 그게 좀 더 현실적으로 갈 것 같고요. 네네네. 만약에 미국 민주당이 노동자 중심적인 정치인을 내세울 수 있다거나 현재의 어떤 정체성 정치나 뭐 이제 고학력자 지지층 중심의 그런 주류를 좀 노동자 중심 그룹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표를 받고 트럼프처럼 너무 한쪽 방향으로 과격하게 가는 거를 약간은 완화시킬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뉴욕시장 후보가 또 이제 그런 개빈 뉴섬이었나요, 이름이? 아니요, 그건 캘리포니아 주지사고요. 네네. 뉴욕 시장 후보 그 이제 인도계 무슬림 맘다니. 맘다니. 예. 예, 그분 공약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물론 어떤 좀 사회주의 색채 그런 것도 많이 나왔기도 나는데 네. 그분이 또 이제 어쨌든 뭐 팔레스타인 문제 또 이제 여성 문제, 소수자 문제 뭐 이런 거를 워낙 또 강조하는 정체성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더 과격하게 민주당도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래 갖고는 미국 전국적으로 표 받기가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좀 실망스러운 길로 가거나 네. 혹은 그것까지 아니고 나름 바이든 대통령처럼 노동자 친화적인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백인 노동자나 히스패닉 노동자가 아니 나는 완화된 형태라고 해도 좀 PC하고 포용하고 그런 거가 별로야. 혹은 아니 나는 낙태 문제 이런 거에는 양보 못하겠어. 이렇게 나온다. 그것 때문에 공화당을 결국 택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우린 정말 미국 없는 세계에 정말 대비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참 들으면서 이게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지네요. 정치인들은 이런 걸 과연 지금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무엇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만 보면 네. 정치인들은 고작해야 그냥 무역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수익을 조금 더 올릴 것인가. 예. 단순 편익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조금 더 이로운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요 정도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뉴스를 실제로 보면은 관세율이 몇 %다. 네. 요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판도 자체가 완전히 축이 바뀐 느낌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어떤 이런 긴 역사적 안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고 미국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더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이제 비판을 하는 쪽이 있을 거고 옹호를 하는 쪽이 있을 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역사적 맥락을 갖고서 형성된 정치적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현대차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금 정치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단적으로 따져봐도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만 작년 12월 3일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정치적 그 상황이 벌어졌었고 격번이 벌어졌었고 그러면서 또 대선도 거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엎치락뒤치락이 심하잖아요. 정치권이.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네네. 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그리고 그거를 뒤이어서 미국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현실, 서방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 이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선생님. 네. 사실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어쨌든 정치에 관심 갖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성 미디어에서 생산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네. 각자 이제 시민 개인들도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견을 올리시든 뭐 SNS에 의견을 올리시든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막 올리시는데 네. 근데 역시 그 담론이 그 시민 개개인이 오롯이 독립적으로 그걸 정말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그냥 그 대세에 그냥 따르는 식으로 자기 진영의 서사를 그냥 재생산하는 역할만 개인들이 하는 건가. 아, 중요하죠. 네. 그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특히 한국과 미국 같은 이제 양당제형 국가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특히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극렬하게 벌어지는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정치 양극화라고도 그래서 표현하고 네.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런 정치 양극화나 개개인이 어떤 개인의 자율성이 없고 그냥 진영의 얘기를 그냥 좀비나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런 거로부터 이익을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상을 더 부추기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될 법한 얘기는 그냥 다 사장시키려고 그러고 네. 그게 정말로 국가에 도움되는 의견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장되는 내용 중에 정말로 우리 사회가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막 이제 집권을 했던 2022년부터 해서 한 3년 정도의 상황을 좀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직후에 리오프닝 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마음대로 소비 못하고 뭐 움츠러들고 이런 사람들이 보복 소비라는 걸 막 하게 되죠. 맞아요. 여행도 막 하고 그랬었죠. 그때.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한 1년 정도 뭐 22년 말이나 23년 초 이때까지는 경제와 고용이 또 갑자기 호황을 또 좀 누렸던 때가 있었죠. 일시적으로 그랬죠. 그때 통계해봤는데 2022년 한 해는 일자리 순증가가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어우, 엄청나네요. 그거 정말 200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 볼 수가 없었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되다가 2000년대부터는 일자리 창출이 좀 안 되는 구조였어요. IMF 구조전 이후에 특히 이제 2003년도 이때부터는 연간 30만 명만 플러스가 돼도 굉장한 성과다 이제 이렇게. 와, 그 정도였구나. 네. 2010년대 들어서 뭐 20만, 10만 뭐 이렇게까지 막 떨어졌었고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었고 그 정도였는데 2022년에 일시적으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약발이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많이들 알고 계시듯 내수 경제는 완전 지금 불황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수출이 잘 되어도 내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 자체는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그게 좀 고질화되기는 했습니다. 관성적인 어떤 그게 있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한 20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부 정말 계층을 제외하고 소비 여력이 사람들이 바닥날 대로 바닥나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그런 국제적인 일들에서 촉발된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 그렇죠. 구매력 하락에 그것도 큰 몫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불황이다, 뭐 서민의 민생이 극도로 어렵다 이런 얘기 자체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서민의 민생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한국의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산업 기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그 수출 위주의 경제인데 내수로 돈이 잘 안 드는 구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그거를 물론 그걸 제대로 진단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진단은 잘한다고 해도 진짜로 그걸 개혁을 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어느 쪽에서든 다 좀 포기를 해버렸어요. 어차피 얘기를 해도 유권자들한테 말을 하면 어렵고 못 알아듣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봐야 당장에 득표해가지고 선거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표피적인 아주 말초적인 이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맞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근본적인 지점을 자꾸 놓치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 거시적인 문제의 빈자리는 역사관 투쟁 예를 혹은 좀 젠더 투쟁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뭐 그나마 우아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인문 고전 읽기를 하거나 교양 담기를 하거나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모든 얘기들은 오늘날 한국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전혀 직시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위험한 격변의 시대에는 네. 결국 배워야 할 지식은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예.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네. 단순히 숫자 노름이나 경제적 어떤 이 근시안적인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네네. 이 사태가 어떤 맥락을 두고서 벌어져 온 것인지 예. 요거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내용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공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네. 국제 질서가 크게 변동하는 시기가 있고 네. 경제 구조가 또 크게 변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또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국제 질서의 변동이 경제 운영 방식의 개혁을 불러온다거나 지금이 사실 좀 그런 때일 겁니다 아마도. 혹은 한 지역의 그냥 경제 구조 변동이 다른 지역 질서까지 이제 파급 효과를 낳아갖고 뭐 나비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를 또 극적으로 변경시키는 사례까지도 또 역사 속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15세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스페인의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한 주제만 갖고도 신항로 개척 이전에 있던 사건들이 어떻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선구자로 만든 배경이 되었는가, 또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항로 개척을 추동했는가에 대해서 짚고 간 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포르투갈과 스페인에게 새로운 무역로가 왜 필요했는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도 유럽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동방으로부터의 물산을 원했어요. 뭐 향료라든지 중국산 실크 제품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그때 당시로 치면 약간 사치품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향료는 네. 고기 요리를 또 그렇죠. 유럽인들이 많이 음식이었기 먹기 때문에 때문에. 또 많이 필요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스페인, 포르투갈은 서쪽 끝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건너오는 물류비며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이 받아먹는 마진 이게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비싼 마진을 떼이고서야 그 상품을 겨우 수입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고요. 거기에다가 1453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것도 누구한테 멸망했느냐?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교 제국한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죠. 그나마 콘스탄티노플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동방의 무역 거점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적의 손에 넘어가고 그렇죠. 이제 기독교 문명 입장에서는 이슬람은 적이었으니까. 그렇죠. 네네. 실제로 또 이탈리아 상인들을 비롯한 그런 동방물산 수입하던 유럽 상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무역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또 엄청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체할 대안적 트레이드 루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시적인 흐름이 형성이 된 거네요.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그런데요, 이게 필요는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하다고 무작정 한다고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면 그때까지의 지리학적인, 철학적인, 또 종교적인 상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지적 도전이 필요했어요. 네, 그렇죠. 왜 때문이냐?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 세계관에서 이제 대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를 끝까지 더 항해를 하게 되면은 낭떠러지가 있고 그렇죠. 그 낭떠러지에 배가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지옥이 불바다로 간다 이런 그렇죠.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었죠. 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이제 깨가지고 다른 진실이 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을 탐색을 해보는 거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용기가 그렇죠. 필요해요. 엄청난 두려움을 동반한 모험이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장 상식으로 통용되는 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좀 습관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만 그거 절대로 잘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 자체도 타성으로 굳어져가지고 이미 기존의 발상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걸 정말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이고 도전 정신이고 또 개척 정신이라. 그런데 단순히 이 뭐 어떤 용기와 의지만 갖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포르투갈인들과 에스파냐인들을 도전하도록 자극했던 거는 이런 뭐 과학과 합리, 뭐 이제 르네상스적인 어떤 인문주의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또 한편으로 그런 누구도 지금까지 항해하기를 거부했던 미지의 바다를 향해서 각 배를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은요, 그 담력이 많은 부분 또 좀 어찌 보면 미신적인 거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약간 종교적 심성과 결부되는 그런 것들이죠. 좀 역설적이게도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다른 미신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인데, 프레스토 존이라는 그 상상 속의 그리스도교 군주, 동방 어디 끝엔가에 그리스도교를 믿는 군주가 있을 거다. 그런 상상력이 또 새로운 항로를 찾는데 굉장히 좀 자극이 돼요. 그 동방이라는 것이 여지껏 서구인들이 가보지 못했었던 그 동방 저쪽의 어느 곳인가에 그렇죠. 프레스터존이라고 하는 기독교 믿는 또 다른 왕이 존재하는데 네. 이 왕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연합을 하면은 예. 이슬람 세계를 격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미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믿고서는 지구의 반대편에 그 프레스터존의 왕국이 있을 테니 거꾸로 대서양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언젠가 그 프레스터존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무엇심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과학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뭐 그런 정신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비합리적인 무언가가 또 도전을 추종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예.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슬람교도가 자기들의 동방구역을 가로막고 있는데 역발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약 없는 항해를 떠나는 도전자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뭐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은 그리스도교 왕국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은 어처구니없는 신화였죠. 그렇죠. 망상이죠. 예. 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의 정신과 모험의 정신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신항로 개척과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대항해 시대의 등장 또한 전혀 없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달 착륙을 할 수 있었던 그 동기도 네. 물론 뭐 과학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딱 달을 보면 그 크레이터를 보고서 달나라에서 토끼가 방아 찧는 것 같은 그런 호기심을 가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달나라엔 진짜 뭐가 있을까를 두고서 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환상을 자극을 했는데 예. 그 모험심이 그 환상이 결국은 모험심을 자극을 했고 암스트롱이 결국은 달에 착륙을 하면서 달 토끼가 없었다라는 걸 발견했는 어떤 일련의 과정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프레스터존이라는 상징을 이렇게 좀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서양이고 한국이고 좀 계속 삐걱거리는 게 일종의 좀 교착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교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의 뭔가 프레스터존과 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렇게 있었을 때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네. 프레스터존이라고 하는 가상이 허구로 내세워서 이걸 우회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지금 서양 세계와 한국이 약간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네. 뭔가 공동의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예, 약간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때로는 역사를 이끄는 힘이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예. 원래 이 기성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모험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미쳐 있어야 할 수 있는 맞아요. 그게 거예요. 망상하고 저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모험가들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또라이 소리 듣잖아요. 맞아요. 그게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대항해 시대에도 신앙으로 가겠다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온갖 무사람들한테 조롱 나오고 비난당했어요. 사실 프레스터존 신화도 지금 들어보면 지금도 또라이 같습니다. 지금도 또라이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건 있죠. 그 종교의 거기를 빌려갖고 그나마 또라이 소리 그렇지. 들었어요. 종교의 외피를 들으면서 네. 또라이 소리를 덜 들은 거지. 그리고 이게 조롱과 비난만으로 일이 끝난다면 그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신앙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론이 합리적 개연성이 있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발견이 안 됐고 네. 아직 그 탐구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도에도 아직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런 좀 미지의 바다와 땅을 찾아간다는 거는 합리적 개연성이 있더라도 대단한 또 위험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대양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거리와 넓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미지의 상태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가다가
뭐 어디 새로운 섬이라도 발견 못하고 식량과 물이 다 떨어져서 그냥 회항을 해야 한다든가 뭐 회항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일 수 있어요. 길을 잃고 아예漂流를 한다든가 혹은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을 한다든가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어디선가 뭐 적의 습격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탐험대가. 이 탐사항의 성공 확률이라는 거는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항해 프로젝트에 자금을 또 대고 또 이제 그 자금을 대고 후원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걸어야 하는 후원자들로서도 큰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거 뭐 이제 기껏해서 자기 어떤 명성을 갖다가 이용해갖고 뒷배가 돼줘갖고 뭐 항해를 시켜줬는데 폭망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도 손해니까. 그 사람 평판에. 그런데 성공 확률이 이렇게 참 희박한 일입니다만 혹시나 성공을 하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박이 나는 초고위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이퍼 하이 리스크, 하이퍼 하이 리턴. 맞아요. 진짜 0.1%, 0.001%를 보고 모든 걸 걸었던 거죠. 그래야 했던 네. 거죠. 그런데 그나마 뭐 조금 모험심을 높게 평가하는 후원자를 어렵사리 구했다고 해도 후원자만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대서양 끝으로 가보겠다는 선원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죽으니까. 예. 겁도 나고 더군다나 오히려 그 숙련되고 경험 많은 선원들일수록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구나. 예, 신참 선원들은 뭘 모르니까 그나마 좀 갈 수도 있는데 네. 신참 선원만으로 또 배를 채우게 되다 보면 실질적인 항해 기술 같은 게 또 그렇죠. 안 되기 아예 안 때문에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콜럼버스도 썼느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예, 선원으로 가장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예, 아, 그렇죠. 그 죄수 하니까 또 우크라이나전 생각이 나는데 네네. 러시아도 전선에 투입하는 병사들 중에 그 죄수들 많아요. 죄수병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잃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풀어주고서 니들이 거기서 승전보를 올리거나 성과를 얻으면 다 네 거다. 예.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다 이득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제 몇몇은 실제로 또 사형받을 입장이었는데 이 콜럼버스 배 타면 사형 안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받고 타기도 했고. 야, 그 은총이네 말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레스토존에 대한 신화를 좀 그래도 동원을 해서 그나마 이제 그 새로운 도그마로 기존 종교적 도그마에 맞서야 하는 또 그런 일도 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과 모험 정신 이 말씀을 또 이거 하나 갖고도 좀 길게 드렸습니다. 네. 참 우리가 이런 정신은 또 지금 세상에서 강조돼야 할 이유가 큽니다만은 사회 변혁이라는 건 또 이런 종류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참 오늘날에 뭐 인문 교양을 말한다는 소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항해 시대의 선구자들에게 깃들어 있던 꿈과 희망과 낭만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인문 교양 공부를 왜 하느냐? 뭐 폼 잡기 위해서. 예. 포도주 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지위를 알리는 징표로서 혹은 심지어는 당장의 얄팍한 어떤 전파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어떤 그 지구 가치로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네. 그래서 뭐 요즘 있는 말로 뭐 있어빌리티 이런 말, 힙한 독서 이런 거.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참 많은 얘기들을 오늘 나눠봤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동 문제 그리고 서구 세계를 거쳐서 미국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국제 정세를 아울러서 한국에 대해서 현황 진단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사, 인문학이 좀 요청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럼버스의 신항로 대처까지 참 얘기를 많이 나눠왔는데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바로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런 걸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잖아요. 네. 모험 정신, 탐구 정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선생님. 결국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인문 교양 담론을 통해서 그런 정신을 한번 되살려보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예를 들면 역사학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역사학을 통해서 선인들이 걸어왔었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험 정신과 탐구 정신을 되살린다.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게 역사학은 뭔가 고전적이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좀 이런 이미지가 있고 신항로 개척과 같은 모험 정신은 뭔가 좀 다른 세계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럼 이 탐구 정신과 모험 정신이 과연 인문 교양 담론으로 어떻게 부활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인간관계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대 이 나라 저희의 생존을 고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인문학이 어떤 경세를 위한 인문학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에서는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은 그 현대의 인문학,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그런 좀 인문학이 어떤 개인의 실존이나 어떤 소수자 인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해왔다면은 이제는 인문학은 다시 거시적인 걸 좀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어떤 역사를 보는 이유는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네. 그거로부터 뭔가 우리가 교훈을 삼든 반면교사를 삼든 참고를 할 만한 그런 사고를 기르기 위한 게 아닌가. 저는 역사 배우는 이유는 뭐 이제 꼭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상투적인 말은 생각하지 않고 네. 인간 분상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대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그걸 네. 하나씩 수집해 나가는 게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까 그 포르투갈 예. 신앙로 개척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방금까지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대항해 시대 선구자가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분석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주로 정신적인 요인들이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유물론적 역사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해요. 네. 그게 프레스토존에 대한 신앙심이 되었건 지구가 둥근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과학주의적 마인드가 되었건 그래서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주체와 주체성이 역사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결정짓는 게 이런 주체성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고 개인의 어떤 행동의 의지도 중요한 요인인데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이번엔 좀 다른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 배경이라는 것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요인입니다. 구조적 배경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물론 마르크스 이후에 좀 유물론 사관이 너무 경제적인 의미로 좁혀서 자꾸 구조를 해봐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를 불러일래요. 구조하면 경제 네. 이렇게. 근데 저는 구조는 경제 외에 정치 구조도 있고 문화 구조도 있고 사회 구조 그런 것도 있다. 네네. 무형적인 것도 구조예요. 경제적인 것만 구조가 아니라.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유럽 세계에서도 그 두 나라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을 했던 곳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711년에 이베리아 반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 세력이 모로코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이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시점은 언제까지냐? 콜럼버스가 항해 시작한 그해 초 1492년 1월에야 최후의 이슬람 왕국 그라나다가 항복을 해요. 그럼 이게 몇 년이죠, 정확하게? 대충 그러니까 800년 가까이 돼요. 8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인 지배를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슬람의 자취가 네.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남았던 거고요. 처음엔 여기가 그 우마이야드 왕조라는 통합 이슬람 제국의 일부로서 시작을 했어요. 우마이야드 왕조. 예, 네. 거기는 이제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네. 통합 제국이었는데 그런데 750년에 이베리아 반도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사실은 그 다마스쿠스 중심으로 하는 그 왕조 입장에서 스페인은 변방 지역이죠. 그런데 제국 본토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제국 본토에서. 네. 그래갖고 우마이야드 가문이 쫓겨나고 아바스 왕조라는 게 들어섰는데 네.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기고요. 거동 쪽으로 옮긴 거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마이야드 가문의 왕자 한 명이 살아남아갖고 말 타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다다른 데가 이제 스페인 쪽에 도착을 한 거고 거기에서 자신이 이제 후우마이야드 왕조라고 역사학에서는 부르는데 네. 자신만의 이슬람 왕국을 따로 세워요. 아바스 왕조랑 분리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스페인은 별개의 이슬람 운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우마이야드가 왕자가 스스로 군주의 칭호를 붙이는데 그게 에미르라는 이름을 붙여요. 에미르가 뭐냐면요, 그 아랍 에미리트라고 아실 텐데 에미리트는 에미르라는 군주가 다스리는 땅, 에미르의 땅, 그래서 에미리트예요. 네. 그 용어에서 에미리트가 나온 거고 사실은 그 좀 또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서 죄송한데 네. 그 우마이야드 왕조의 통합 군주도 그렇고 이제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 그 왕도 칼리프라고 불렸는데요. 네. 에밀은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칼리프보다 격이 좀 낮은 군주로 태어나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데 그 에미르를 처음에는 이 스페인 군주가 붙인 거지만 나중에 가면은 뭐 이제 두바이 에미르도 있고 아부다비 에미르도 있고 그렇게 개념이 확장되는 건데 이슬람권에서 자리 잡은 개념인 거죠. 칼리프는 사실은 무함마드 예언자의 정통 후계자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통 칼리프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거와 또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있어요. 우마이야드 전까지만 네. 정통 칼리프라고 부르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칼리프는 무슨 뜻이냐? 세속 권력도 있는데 영적인 권위까지 있는 사람. 근데 에미르는 영적 권위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정통 칼리프가 4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 중에 앞에 3분은 차례차례 이제 집권을 하고 4번째 정통 칼리프가 그 무함마드의 이제 사촌인 알리 칼리프인데 시아파와 수니파가 갈리는 지점은 시아파는 그 알리 칼리프만 정통이라고 인정을 해요. 수니파는 나머지 3명까지 다 정통 칼리프다.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알리 칼리프가 또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알리를 지지하는 이란 쪽 이슬람 교도들은 그때부터 이제 좀 사실상 갈라져 나가시긴 해요. 시아파라는 이름은 안 생겼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수니파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교도들이 우마이야드가를 이제 추대해가지고 왕정을 세우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왕의 후손이 스페인까지 흘러 들어온 거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때 그래서 스페인은 에미리트가 된 거죠. 그렇죠. 뭐 스페인 에미리트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중심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다마스쿠스, 시리아에 있지, 바그다드는 더 동쪽 이라크에 있지. 맞아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데도 되게 중요한 이슬람 세계 중심부였는데 거기하고도 물리적으로 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에미르가 그 코르도바라고 하는 도시를 상업과 학문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베리아 반도가 기후는 나쁘지 않거든요. 지중해성 이후라 여름이 거기도 덥고 건조하고 겨울에만 비좀 오는 정도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갖고 들어온 관계 기술이 있어요. 네. 그것만 활용하면은 1년에 햇살이 많다 보니까 올리브 농사나 밀 농사나 이런 거 잘 되죠. 그리고 풀 많으니까 목축업도 잘 되고요. 네. 그래서 9세기에 이르면은 동쪽에 이제 바그다드도 물론 번영하고 천일야화의 배경이 되는 유명한 도시까지 됩니다만은 네. 서쪽에 있는 그 코르도바도 만만치 않게 번영하는 제2의 이슬람 중심지가 돼요. 생산량이 힘입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그 코르도바가 수준이 대단히 높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또 초창기부터 이슬람 지배자들이 문명의 수준을 하도 끌어올렸다 보니까 이 영향이 고스란히 그 그리스도교 국가들한테까지도 전해지는 거죠. 재정복을 한 입장이지만 그 이슬람 왕조들이 상업을 장려하고 보석 세공업 같은 제조업도 굉장히 장려를 했고요. 또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학문 탐구를 강하게 해서 중세 때 이슬람은 좀 관용적이었다는 거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슬람이 굉장히 꼴통이 되지만, 그런데 서유럽의 가톨릭 세계가 그때는 오히려 좀 굉장히 좀 꼴통이었던 거죠. 이 고대 로마 문명의 인문학적 유산을 완전히 상실을 하고 이 교회, 수도원 이런 데만 허락하는 연구 정도만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 스페인 쪽에 대학이나 도서관이나 뭐 혹은 그 외에 민간 지식센터들도 있거든요. 포르투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슬람이 그런 민간 지식센터를 운영한 거를 엔리케 왕자가 그걸 모델로 본따 가지고 사그레스 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싱크탱크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슬람 시절부터 있던 그런 지식센터, 대학, 도서관들을 그리스도교 군주들도 그냥 그대로 계속 돌아가게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도 보존을 했지만 수학이나 화학이나 지리학 같은 각종 학문들, 연구가 이미 활발했던 거예요. 그 성과들을 포르투갈, 스페인은 충분히 흡수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대항해 시대를 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답이 됐네요. 그 모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모티베이션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그런 구조를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험하려도 기반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좀 지리학적인 기반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에 의해서 또 항해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좋은 과거를 물려준 조상들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런 행운이 없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사실 이 스페인, 포르투갈
포르투갈 사람들도 이슬람이 자기 정복한 거 원했던 거 아니고 자기 의지로 일어났던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의지와는 그렇게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들을 또 그 주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역사의 추동과 사회의 번영이 결국 달렸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만 봐도, 일반적으로 사람 사는 것만 봐도, 네. 과거가 우울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래가 창대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굉장히 역사가 갈릴 것 같다. 아무리 뭐 이슬람이 그렇게 수준 높은 문명을 남겨줬다고 한들 네.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개척자들이 그거를 적절히 활용을 안 했으면 대항해 시대가 맞아요. 네. 다 부서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구조적 배경이라는 게 또 맨날 똑같은 것도 아니고 형태가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매 그렇죠. 시대, 매 지역마다. 좋은 배경이든 악조건이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또 다 많이 달린 겁니다. 물론 악조건이 있으면 조금 더 일이 빡세지는 건 맞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구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뭐 주체성과 의지가 있다고 뭐 역사가 결정되고 그런 거는 당연히 그렇죠.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라는 거를 할 때요. 우리 인생 개인사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회가 나아가는 선택을 할 때도 선택지라는 게 예초에 몇 가지 좀 안 주어졌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해당되는 시기에 그게 구조적 배경이라는 게 그 선택지라는 걸 좌우한다고 이제 우리 역사학에서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우리의 구조적 배경과 그 조건이 뭔가 그거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분석을 부정확하게 하면은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진 거를 잘못 이해를 하게 돼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는 구조를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 주체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파멸의 길로 나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배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덧붙이면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주요국들이 또 상업을 좀 중시를 했는데 그게 발전 또 더 나아가서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 전까지 뭐 사실 아시아가 서양 못지않은 또 번영을 또 누렸던 적이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혁신에 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혁신이라는 거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 제도 그리고 무형적인 문화 이런 부분에서의 혁신에 아시아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이 동양 3국, 뭐 한국, 뭐 일본, 중국 이렇게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빠른 발전에 도달을 하려고 계속 애를 썼죠 그동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좀 기술 혁신 같은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서양의 발전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기술 혁신보다 더 중요한 게요. 상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걸맞는 시민 자유주의를 갖추도록 하는 정신문화적 혁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너무 간과를 하는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했던 뭐 기계화라든지 뭐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가, 양적 증가 이런 거에만 너무 신경들 쓰는 경향이 좀 보이세요. 이런 정신문화적 근대화도 중요한 건데 이걸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지금 중국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질적 근대화만 하면 되고 양적 성장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근대화하려던 게 더 골로 가서 심지어 파시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일과 일본이 사실은 후발 근대화 주자로서 좀 같은 오류를 사실 이미 범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잠깐 요약을 또 해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역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학로 개척, 콜럼버스의 신학로 개척 이런 어떤 모험 정신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인문 교양 담론 자체가 역사를 포함해서 물질적인 어떤 이런 거에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로잡혀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추동해왔었던 인류가 남겨놓은 정신적 문명과 유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런 사회 문화 구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좀 무형적인 면에서 사실 혁신이 있어야 유형적 혁신도 그게 일어나는 거고 요즘 제도주의 사학이 그런 점도 조금은 좀 넣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아직 완전하게 그 무형적인 거를 좀 이론화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제 정치 제도나 아니면 경제 제도 맞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아우르는 제도의 역사를 변동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도가 결국은 결과를 낳는다 이건데
그런데 그거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알거든요.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그것도 결국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제가 이 머릿속에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하고 얘기가 결국은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예. 항구 정신 이런 것들도 결국 서구 근대 문명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네. 중국은 지금을 얘기를 진짜 않는다 하더라도 청나라 시대 때 보면 양무 운동을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서구의 물질 문명만 따라잡기 그렇죠.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사는 반복되는 측면이 그런 점이 네.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에서 그나마 뭐 배우지도 못한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너무 그렇죠. 관성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네. 사회가 그래서 정신문화적인 측면에 조금 더 힘을 네. 주고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에 조금 더 다른 심층적인 면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또 사실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요. 지나치게 어떤 구조주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일을 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유물론 사관이 이런 정신문화나 그런 거를 경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유물론 사관은 역사가 돌아간 그 과정은 계급적 이해관계가 어땠고 그때 그 나라의 어떤 산업적 기반이 어디에 있었고 경제적 기반이 뭐에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원자재 보유 여부라든가 혹은 뭐 이제 해외 공급지나 해외 시장의 여부라든가 네. 그런 걸로다가 모든 걸 설명하려고 좀 자꾸 그러거든요. 조금 그런 게 있죠. 네. 그런데 그 실제 유럽의 근대 역사는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게 16,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부터 시작한 트렌드입니다만은 네. 영국, 프랑스, 뭐 북유럽, 미국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게 그 나라들까지가 그래도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근대화 원조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대화 원조 맛집. 네. 정통 근대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그 근대화를 이끌었던 중요한 트렌드는 개인주의 사회 문화의 탄생입니다. 개인주의. 그렇죠. 근대 하면은 개인의 탄생. 그렇습니다. 이런 말로도 많이 불리죠. 그 얘기를 너무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그 아시아 역사를 좀 띄우려는 수정주의 학자들이 그 지점을 계속 빼먹길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서구 문명이 조금 더 우위에서 이런 걸 이제 좀 반발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학풍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가 원래는 조금 더 잘 나갔었는데 약간 이런 그 전반적인 그렇죠. 수정주의 사관에 따르면 순전히 우연의 산물로 유럽과 아시아가 대분기가 생긴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전세 이런 것들도 조금 나온 건가요? 약간 관련이 있죠. 생태 유물론적인 그런 거니까. 그렇죠. 물론 다이아몬드가 수정주의 학파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흐름이었다. 네, 그런 흐름이었다. 근데 저는 절대 이 개인주의의 탄생이라는 거를 짓지 않으면은 역사를 자꾸 우연의 산물로 보게 되는데 이 개인주의 탄생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라는 게 가능했고 그나마 기존 역사학자들 중에 이런 좀 마인드와 멘탈리티 측면을 조금 그래도 중시하는 건 브로델 정도가 좀 그러지 않나 정도의 생각인데 너무 네. 어려운 얘기지만 할게요. 아무튼 이 16세기부터 약 500년간의 세계사는 개인주의 문명이 집단주의 문명에 대해 승리를 거두어온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그 집단주의 문명, 아까 말한 뭐 러시아, 이슬람이니 이런 쪽이 반격을 가하는 형태인데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가지고 개인주의 문명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세계사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아니면 전통적인 집단주의 문화가 이길 것인가 그렇죠. 그 기로에 서 있고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었던 모든 어떤 그런 사건 사고와 역사적 맥락들이 그 좌표 위에 서 있다.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 이런 걸 존중하는 거는 서양에서 나온 고유한 무엇이라고 봐야 된다. 그게 개인주의 탄생을 다루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제 한국을 보면요.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서서히 개인주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도록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양의 중요한 관료들이나 지역의 양반들이나 선비들, 향리들이 백성의 정신 문화를 틀어지던 조선 500년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일본 제국의 또 35년 지배 역시도요. 이게 성리학의 국가주의를 천황주의하고 결합한 형태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정신문화적으로 어떤 개인주의 근대성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거죠. 뭐 이제 소소한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그 메이지 유신 때 조금 이걸 놓고 나름 일본 내에서 노선투쟁이 있긴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유신지사 몇몇이 서양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일본에 사실도 들여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절이 결국 됩니다. 결국은 이제 천황주의자들과 이 성리학주의자들이 이겨요. 우선 투쟁에서. 그래서 이미 1881년에 제국헌법이라는 걸 만들 때 이제 걔네들 워딩으로 대일본 제국헌법인데 그때 이미 자유주의 이런 게 많이 빠져버려요. 완전히 좀 국가주의 모델로 가고요. 네. 이미 그때 한번 짓밟히고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걸 통해서 다시 좀 재서구화를 시도했는데 네. 그것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결국 무너지는 형국이 되고 분수 파시즘을 불러오고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들어오는데 일본도 네. 실패를 했다. 그렇죠. 네.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고 네. 그 2차 대전에서 이제 깨지고 나서 이제 겨우 미국에 의해서 좀 강제적으로 이식이 되는 그런 형국.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조선이든 일본 제국이든 개인의 자율성이나 뭐 행복한 인생 혹은 뭐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일 시민 자유주의적 사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립하고 나서 한국의 역대 정권들도 이 북한이 자꾸 좀 쳐들어오고 나서도 또 위협을 계속했잖아요. 뭐 이제 1968년에 뭐 1.21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안보 불안 때문에 유달리 또 군대 영향력도 강하고. 그렇죠. 또 이제 가난을 돌파하는 게 그때 너무 큰 시대적 과제였다 보니까 강력한 어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를 또 시행해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측면을 국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해야 하는 환경 속에 또 그때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한 몇십 년을 또.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또 불과 한 19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만 해도 이 대부분 고향이 농촌이시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 이후에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는 아무래도 체화를 좀 못 시키시는 거. 맞아요. 그게 좀 제가 봤을 때 느껴지고. 네. 그래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에 걸맞는 마인드는 또 어쩔 수 없이 따로 있다. 그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좀 개인적으로 회상을 해보면 네. 한 10년 전만 해도요. 네. 저는 한국의 시급한 과제가 이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를 얼른 받아들이는 거라고 봤어요. 네. 그래도 근데 요즘 들면은 이 도시에서 어쨌든 태어나 자라고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가 좀 자리 잡아가는 와중에 좀 자랐던 네. 1990년대 이후 출생한 한국인들, 그러니까 뭐 90년대생, 2000년대생 뭐 이런 분들은요, 네. 나름대로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는 꽤 서양인들과 가까워진 것도 같다 뭐 이런 인상도 제가 간간히 봤습니다. 개인을 어쨌든 좀 존중하려는 그게 있고, 물론 이 세대조차도 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라든가 좀 또래 집단, 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패거리들의 집단 사고에 좀 여전히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여전히 좀 그거는 자기의 판단을 자기 스스로 안 하고 좀 남들 눈치 보거나 남들의 영향받아서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개인주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서 미달하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또 개인 존중 문화가 어느 정도나마 자리 잡히는데 또 한몫을 한 게 왠지 코로나 같긴 합니다. 동의하는 게 예. 대학교 문화도 많이 바뀌었었던 게요. 네. 대학교에 있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네네. 술 강요 문화 이런 거.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술 따르면 마셔야 되고 많아. 이게 코로나가 치면서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단절이 아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정도로 이 여파가 크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대학가도 그렇고 심지어 회사들 회식하는 문화도 맞아요. 많이 없어졌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변화가 사회, 문화, 정치를 바꿔놓을 정도까지 될지는 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변화의 변곡점들이 네. 아까 말씀하신 서구 군대 문명을 좀 내재화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좀 잘 정착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중요한 주제 중 하나지 않습니까? 미국 없는 세계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예. 그게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나름대로 생각을 이리저리는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대안 제시는 해야 되니까. 네. 미국이 아마도 이제 포기할 것으로 가장 유력한 순서가 네. 유럽을 제일 먼저 포기할 것 같고. 유럽을 가장 먼저 포기할 것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태도에서 어느 정도 좀 그게 느껴지긴 했죠. 그러니까 유럽의 방위는 기본적으로는 유럽 니들 스스로 해결. 알아서 해라.
그게 사실은 또 오바마 정권 때도 그런 태도가 좀 없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이 잘 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그렇죠. 그땐 더군다나 러시아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판단됐을 때이고. 그럼 더 그랬을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유럽을 제일 먼저 조금 우선순위에서 물리고, 그 다음으로 물릴 순서가 이제 중동이 아닐까 싶고, 중동은 이제 에너지에 관계도 없고, 뭐 이제 건드려봐야 계속 긁어부스럼나. 맞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곳이라서 안 그래도 좀 빼야겠다. 근데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엮여있고 중동 그 아랍 왕정들도 미국하고 그동안 엮여있어. 그렇죠. 그렇게. 그럼 1순위 유럽, 2순위 중동.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시아는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나마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또 모르겠습니다. 요새 자꾸 이제 물론 이제 그 일본 경제 매체 이런 데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제2의 엑시스 라인을 긋느니 마느니 한다는 얘기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동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아시아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저도 기대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대가 바람이 약간은 섞여 있는 분석일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유럽과 중동에서 물러간다. 그러면 일단은 유럽은 혼자 살아가야 되고 영국도 당연히 같이 가죠. 그리고 영국의 문화적 영향권이 강한 이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기까지도 이제 같은 블록으로 묶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빠진 서양이죠. 그렇죠. 여기가 오히려 이제 트럼프 이상으로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가치지향적 동맹 그런 걸 더 강조하는 색채도 없지 않고요. 캐나다, 호주, 소위 말하는 오커스 약간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커스는 이제 미국이 들어가야 오커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그 말을 이제 서양권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신조어도 생겼는데 미국 뺀 나머지 앵글로 4개국을 약자를 합쳐보니까 이제 캔죽이라고 이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캔죽. 우리가 부르기에 뭔가 깐죽이라고 부르기에 깐죽. 저도 그래서 재미로 깐죽연합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그 깐죽연합이 가치동맹으로서 계속해서 지위를 유지를 하죠. 그나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하고 같이 아마도 변수라면 이제 이 연합에 한국과 일본까지 동참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 일본은 그냥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 그 구도에 계속 매달리려고 할 것이냐 이 정도인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빠져도 깐죽,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한국 그리고 혹시 더 나가면 대만까지 해서 그렇게라도 민주블록 하자. 전 그 입장이긴 해요. 그 생각이. 그런데 이거에 미국 없는 세계에서 한국이 이제 오히려 좀 다른 서양권과도 연대한다 이런 생각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각기 다른 정치적 이유로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민족주의 진보계 유권자 같으면은 서양 자체를 그냥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이 있건 미국이 빠지건 서양은 그냥 다 멀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라시아주의라는 거에 제일 찬동하는 사람들이 이 민족주의 진보계가 중국, 러시아, 이슬람의 이 블록에 적극 차별을 하려는 또 이런 주장을 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민족주의 진보계 유권자들 중에서 오히려 트럼프 노선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그렇죠. 뭐 미국과 친해지려는 의도가 아니라 미국의 고립주의를 적당히 이용하겠다. 뭐 그거에 굳이 더하자면 김정은과의 대화에도 좀 기대 걸겠다. 맞아요. 그 반면에 또 이제 우파 진영 같으면은요, 그 트럼프의 어떤 반 PC나 좀 또 그리스도교 반 정체성 정치나 기독교 그런 중심 정치에 찬동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유럽이나 깐죽 이쪽은 자기들이 보기엔 너무 복지국가 그런 게 강한 것 같고 너무 PC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멀게 느껴지는 데다가 PC주의적. PC하지. 뭐 이제 제가 시드니 여행 갔을 때 거기에 조금 나름대로 좀 큰 공공기관이나 큰 회사들 같은 데는 성중립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맞아요. 호주는 좀 그런 거라고. 근데 이런 거를 또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우파 내에 꽤 계실 거고요. 이런 부류의 우파라면은 어떤 민주 가치 뭐 동맹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제.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미국하고
이제 그 일본. 일본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애매하죠. 우리한테.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건 헝가리. 그 빅토르 오르반이 계속 반PC하고 이제 좀 서구주의 반대하고 좀 그런 게 있었죠. 글로벌리즘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의 총리도 조금 이제 그런 쪽에 가까워졌어요. 그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편을 좀 들어주는 코멘트도 좀 종종 하고 그러고 슬로바키아 쪽에서. 그리고 이제 멜로니 총리가 있는 이탈리아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프랑스 약간 이런 쪽도. 프랑스는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뀐다고 하면 아직은 마크롱 정권이니까 아직은 아닌 건데 그런 좀 반-PC 서양 국가들이 그냥 소블록을 이뤄가지고 그 소블록 정도에만 한국이 끼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 뭐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뭐 요정까지 해가지고 뭐 조금 반-PC 우파 뭐 그런 느낌. 소블록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를 그래도 어떤 대국으로서는 인정하듯이 그렇게 적당 수준 좀 관계는 맺고 가자. 좀 그렇게 간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사실은. 근데 약간 좀 여기서 다를 것 같은 게 그 보수주의자분들은 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 감정이 높긴 하거든요. 거기서 약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반중 정서를 적극 활용을 해왔으나 시진핑하고 단판 맺은 방식을 보면은 그냥 적절한 선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만큼만 거래한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휘토류하고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첨단 반도체 규제 일부하고 좀 맞바꾸는 그런 거래도 좀 있었고. 다만 이제 오히려 이 반-PC 우파 블록은 이슬람을 아무래도 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는 친화적이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좀 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약간 너무 반서방주의적인 그런 좀 좌익 세계관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약간 좀 냄새가 비슷해지는 게 있고 근데 이게 좀 불확실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그 이스라엘을 계속 편들어 왔는데 국내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리고 이제 고립주의자들은 그 좌파는 아닌데도 반 우크라이나 반 이스라엘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팔레스타인도 오히려 막 뭐 인정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변수에 따라서 참 복잡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아까 말한 그 미중러 이렇게 3강이 다국 체제 중심이라 그러면은 이 3강이 다 제각각 패권주의적 형태를 자기 지역과 자기 나라바리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를 강력히 비판해야 하는 민주블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든 깐죽이든 일본, 대만, 한국이든 그렇게 다 같이 그나마라도 뭉쳐야 이 다극 세계에서 조금 어떤 민주 국가로서의 자기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서 진호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그 인권에 대한 가치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가치관 이런 것들도 녹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들끼리 뭉쳐서 뭔가 좀 연대를 맺어야 된다. 사실은 반중 정서가 많은 이유도 중국이 이제 민주국가가 아닌 것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중국인들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감정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중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분명하게 지금 기형적이거든요. 거기 물질적으로는 거대하게 발전을 했지만 문자 그대로 그 뒤에 빅브라더가 존재를 하고 있는 좀 안 좋은 체제인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을 참 하게 되는 오늘 대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서양의 근대사, 그 중에서도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대항해, 그리고 자유로운 인문 정신을 발전시킨 르네상스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에서 16세기 유럽인들은 그때까지 익숙했던 그 중세의 자신들의 세계, 바깥에 있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묻히고 잊어버린 고전 그리스 로마 문명의 세계이기도 했고 혹은 천체 망원경 그때 막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새로이 발견하는 우주의 세계이기도 했어요. 정말 미지의 세계 그 자체는 그땐 정말 그 새로운 세계의 범위가 넓었던 건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게 이슬람 제국 너머에 있는 미지의 동방 세계가 프레스터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여나 자신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를 상상해보기도 했고요. 또 과학 지식이 이제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전까지 몰랐던 과학적 발견들이 있을 텐데 또 그동안 몰랐던 자연의 세계를 또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서 또 탐구하고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이성이 네. 세상에 발디디면서 모든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마치 그때 유럽 사람들 보다 보면은 그냥 어린 아이가 자기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게 사실은 아주 어릴 때는 다 재밌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유럽인들도 그런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지식, 뭐 그런 것에 대한 알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걸 그때 정말로 만끽했다는 게 제가 좀 보다 보면 느껴지는데, 그리고 그 새로운 지식을 자신들의 또 실생활을 또 개선하는데 또 이용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진리와 자유를 꿈꾸면서 또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는데 그들을 자신의 정력을 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어렸을 때 낭만주의가 이제 좀 팽팽한 것처럼. 그렇죠. 네. 이제 새로운 게 막 많이 보이니까. 네. 또 그리고 그런 낭만이 그때 유럽에서 또 결과적으로 항해를 통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또 불러왔습니다. 또 지식인들과 음유시인들이 그때 이 자유를 많이 노래하기도 하고 문학자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어떤 좀 교황권을 좀 타파하고 근대 국민국가로 가는 길을 또 열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유시 같은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프랑스의 왕이 오히려 그런 좀 교회를 까는 사람들을 많이 중용을 해서 왕권 강화에 지금 써먹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의 한국인들에게도 꿈꾸고 낭만을 찾고 그런 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꿈과 낭만을 찾는 일이야말로 이제는 국가 경량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개척정신이라는 그런 워드로 돌려보면 네. 그런 희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15, 16세기의 유럽만큼이나 21세기 한국에 우리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혹은 전환적인 인문 교양을 통해서 선인들이 걸어왔었던 발자취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모험 정신과 개척 정신 그리고 세계에 대한 낭만주의 네. 이런 것들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예.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가슴 벅차오르는 얘기입니다. 아유. 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역사학자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네. 역사에 대해서 진짜 정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았었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대담을 함께 해주신 김진우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존을 모색하는 청년 인문 포럼 유튜브 생방송 그 대망의 첫 번째가 오늘 이렇게 대성공의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조금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